오늘 담대한 투자 시간에는요, 금융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저 PBR 관련 기대감 속에 최근 수급도 굉장히 우호적이죠. 금융주 공략법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할게요.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금융주 하면 박수호다. 매일경제 안에서 그만큼 또 금융주에 대해서 집착 있게, 집념 있게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네, 올해 출입을 한 18년 했습니다. 네. 와, 이게 세월도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무섭습니다. 이 흐름을 다 한 번에 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매력적인 섹터로 떠오른 금융주인데요. 저 PBR이란 이 테마가 생겼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저 진짜 금융주 오래 봤지만 네. 야, 이렇게 갑자기 뜨는 경우가 있나? 이 정도로. 할 정도가 보통 보면 이제 저금리가 시작될 거다. 그럴 때 금융주가 한번 뜨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엔 저 PBR이라는 이 신종 테마를 가지고 근데 이건 앞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성에 맞췄을 때 저 PBR에 가장 안정적이면서 총자산들이 가장 튼튼한 이 회사들을 보면 결국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금융주를 지금 저 PBR주 뭐가 있나 했을 때 가장 최선호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선호주로 금융주가 지금 저 PBR주로 꼽히고 있는데 뭐 4대 금융주가 국내에서는 있잖아요. 네. 이렇게 꼽히는 기업들의 PBR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한 0.3, 0.4? 오. 뭐 조금 높으면 제가 보니까 그 KB금융 보니까 0.48? 뭐 이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이 이제 0.48인데 청산 가치가 그러니까 자산이 이렇게 튼튼히 있는데 청산 가치가 0.48 정도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상승 여력이 더 많다.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뭐 거의 이 회사들이 다 보통 3, 4조씩 순이익을 내는 곳인데 순이익을 탄탄히 내고 있는데도 PBR이 이렇게 1 이하, 특히 이제 0.5 이하라면 앞으로 제값, 그러니까 재평가만 받으면 네. 이건 앞으로 계속해서 PBR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장 탄탄하고 600조 총자산 600조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금융지주 어디냐? 4대 금융지주겠죠. 그러니까 여기 다 테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렇죠. 힌트까지 주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금융주가 저 PBR로 계속 있게 된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금융주는 일단 규제 산업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하고도 항상 좀 연결이 돼 있는데 금융주가 이제 배당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를 저기 서민들한테 써야지 이거를 뭐 배당하면 되겠어? 이렇게 막 정치권에서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돈을 많이 벌면 야 이거 저기 뭐 예대마진 벌어가지고 이거 저기 국민들 이자 거기서 이익 받아가지고 이걸로 지금 돈을 이만큼 벌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비이자 이익을 늘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뭐 ELS라든지 파생 상품 열심히 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이자 이익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로 이제 이익을 잡게 되는데. 그럼 또 이번에 ELS처럼 이렇게 큰 사고, DLS 뭐 큰 사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대손 충당금 또 쌓아야 되거든요. 한 1조씩, 2조씩 막 이렇게 회사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빠질 피해액을 생각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으면 또 이것 때문에 또 순이익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또 이런 일 때문에 또 배당을 뭐 밖에서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제 규제 산업에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누가 돈 잘 번다더라. 근데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누가 돈 잘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게 좀 약간 그 한국전력도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돈 잘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전기 요금을 인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쵸. 이런 것처럼 금융주도 어느 정도는 좀 정부의 입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저평가됐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지배구조. 뭐 항상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사회이사들을 이렇게 구성하고 이런 분들이 또 뭐 회장이 뭐 셀프 연임한다 이런 지배구조의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이 지배구조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고요. 그래서 이 지배구조 개선과 차세대 그러니까 차기 회장 뭐 선임 시스템을 좀 확고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한다면 지배구조, 뭐 ESG 그리고 저 PBR 이런 여러 요소들에다가 규제 이슈까지 어느 정도 좀 시장 친화적으로만 만들면 이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런 조금 시장에서의 저평가, 시장에서의 불신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저희가 얘기한 내용들이 네. 정부의 이 밸류업,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네네. 시작하겠다 한 게 지금 밑바탕이 되고 있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정부 정책 효과, 이게 기대되기 때문에 정부도 이걸 밀고 나가는 것 네네네. 같은데 네. 어떤 효과들을 저희가 그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아까 지배구조 잠시 이야기했죠. 네. 사실 저 PBR을 하는데 이제 금융지주가 아니라 이를테면 그 재벌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대주주가 2세에 좀 그 승계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 PBR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아, 싸게 네. 주식을 매입해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이상하게 소액주주나 아니면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는 어떤 특정 대주주의 이사회를 장악한 특정 대주주의 이익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이런 관례 그리고 거기에 그런 관례가 있으니까 주식 유통도 잘 안 되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저 PBR로 오래 남아 있으면서 저평가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의 어떤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그러니까 이 성태훈 그 정책실장도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그 회사의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걸 회피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사실 이런 맥락이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상속세 이야기 왜 이게 뭐 이 저 PBR하고 무슨 상관이야? 했는데 방금처럼 2세 아들한테 딸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이게 이제 그냥 물려주거나 아니면 한미약품 그룹처럼 갑자기 뭐 그 창업주가 별세를 한다거나 그러면 세금이 어때요? 50%에다가 거기에 더해서 한 붙어서 부가세까지 붙어서 한 60% 가까이를 내야 되는 이슈가 있죠. 그 삼성과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금 상속세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이 대주주 입장에서 내가 이제 살아있을 땐 괜찮은데 이게 이제 그 기업을 승계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 때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세금적으로 대주주나 아니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 사이에서는 조금 여러 부분에서 어렵다. 그래서 승계가 좀 어렵다. 이 부분을 조금 잘 해소해주면 다른 생각을 안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아직까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속세의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이걸 정부에서도 먼저 이제 상속세를 그러면 손을 좀 볼 수 있게 이번에 일단 화두를 던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맥락이 좀 보이죠. 네. 네네네. 정부가 참 큰 그림에서 지금 네네네.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네. 좀 더 좁혀서요. 네. 금융주 네. 안에서도 또 매력 있는 점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중 하나가 지금 배당금 관련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네네네.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금융주들 배당금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높아질까요? 일단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뭐 저 PBR을 네. 이제 해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서 아무래도 은행주가 그동안 뭐 배당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좀 못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은행주 이런 차원의 테마에서는 그래서 서로 이제 배당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흐름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더블 배당 이슈가 있어요. 더블 배당. 그러니까 결산 배당이 한 번 있어요. 결산 배당 아시죠? 결산 배당은 2023년이면 2023년 전체에 대해서 결산을 했을 때 그 실적 전체에서 배당을 해주는 게 하나 네.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제 분기 배당도 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래서 금융지주에서 분기 배당을 하게 되면 3월, 4월 달의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산 배당 한 번 받고 또 1분기 지났으니까 또 분기 배당 조금 있으면 또 받고 더블 배당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그 배당락이라고 해서 12월 말쯤에 사놓고 1월 달에 파는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1월 달에도 분기 배당을 해주니까 이런 배당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러면 누구든 어떻겠어요? 당연히 주식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많겠죠. 그래서 금융주는 그러니까 뭐 앞으로도 엄청 크게 막 이렇게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 주가는 잘 모르겠지만 배당 성향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지금 나서서 배당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더블 배당을 노려서 적어도 12월 뭐 한 연말부터 한 4월까지는 계속해서 이 금융주를 갖고 있으려는 욕망이 많고 여기서 손바뀜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상승할 여력이 커진다. 그래서 여러 테마주 중에서도 금융주 테마는 연말에서 다음 해 연초까지는 굉장히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융기업들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 옥석 가리기 선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디에 보세요? 저는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네. 메리츠 금융지주의 최선호주로 계속 꼽습니다. 네. 예. 이유는? 메리츠 금융지주는 무조건 이익의 50%는 배당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이게 있든 없든 간에 메리츠 금융지주는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이랑 메리츠 금융지주를 모두 통합을 하고
앞으로 이제 그 순이익이 나면 순이익의 절반은 무조건 배당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그걸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계속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메리츠 금융지주는 줄곧 계속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앞으로도 뭐 물론 이제 PF라든지 뭐 여러 이제 이슈들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간다고 한다면 주가의 배당과 저 PBR 이슈만 놓고 보면 메리츠 최선호주로 꼽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금융주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정부 정책 관련해서 어떤 효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 들어봤고요. 탑픽까지 선택이 됐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박소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